이제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시진핑 체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AI로 무장된 과학기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기고 실업을 완충할 수 있는 완충작용 지대를 마련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없고 사회 불안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 나라는 센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중국 국제정치를 공부하고 있는 강준영이라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2015년에 중국제조 2025라는 소위 제조업 현대화 과학기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가 10주년입니다. 사실은 상당 부분 중국의 그 과학기술이나 일부 산업기술 현대화가 이루어졌죠. 그 당시에 대개 한 13개 정도 업종에 대해서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갖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한 7개 정도는 세계 최강 기술력을 확보한 걸로 지금 이제 공식적인 통계 숫자도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태양광, 재생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전기차, BYD 이런 전기차 산업, 그 다음에 이 전기차 산업은 이제 배터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전기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건 뭐 세계 최강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전기차 산업 같은 경우는 거의 전 세계의 5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가 전 세계를 휩쓸 거다라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사람은 트럼프 이전에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5월에 자신들이 전략 산업이라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 중국산 제품의 과잉 생산을 지적을 하면서 전기세 관세를 100% 인상시켰고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뭐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규제에 들어갔죠. 특히 뭐 반도체 규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전기차 산업이 상당히 그 차질을 빚고 있죠. 미국 수출이나 유럽도 그걸 보고 약 40% 이상의 관세를 부과를 했고 심지어 러시아도 중국산 전기차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휩쓸고 다니니까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잘 안 되니까 이제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중국 내부에서. 근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정부가 전략 산업 육성해야겠다라는 산업으로 이거를 지정을 하고 대량의 보조금을 투입한 거는 이미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보조금을 투입해서 전기차를 만드니까 그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죠. 다른 데는 100원 들어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가 제조가 되는데 중국은 뭐 정부가 보조금 한 40원 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5, 60원, 7, 80원이면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경쟁력을 갖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있는데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부적으로 또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발전이 일어났고 그래서 그런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전기차에 직접 탑재함으로써 전기차를 굉장히 그 고성능 전기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스템도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 그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도 거의 세계 최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전기차에는 과학기술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제조업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안 팔리면 어려워지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잖아요. 제조업 국가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의 수요보다 훨씬 많은 물건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안 팔리면 컨테이너 야적장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보셨죠? 중국 항구 같은데 컨테이너가 적체돼 있고 자동차가 선적을 못한 채로 뿌옇게 그 먼지가 앉은 채로 있고 우리 평택항에도 들어와 있죠. BYD가. 그런데 통관이 아직 안 돼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전기차 산업이 혹시 과거에 중국이 부동산 정책
특히 지방정부의 토지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한 것처럼 중국이 세계시장을 겨냥해서 과도한 보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기차 산업을 육성을 하려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주택이 안 팔려서 지방정부 부채위기, 금융위기가 온 것처럼 자동차에 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무색하게 이 제품이 안 팔리면 그러면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왜 전기차 산업 자체만 문제가 되느냐, 이게 아니고 왜 문제가 아니냐 하면 여기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들어갔고 그 보조금들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이 됐고, 그러면 이것도 잘못되면 은행 부실로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국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고 보는 거죠. 마치 부동산 시스템이 중국의 지방정부 시스템, 그 다음에 이 소위 금융 시스템을 건드릴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정부 보조금이 과도하게 투입된 업종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기차, 태양광,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다 그 계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작년 혹은 재작년 그리고 올 초 이제 중국 경제는 끝났다, 저는 이 프로에 나와서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끝날 상황도 아니에요. 다만 중국이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여전히 5%를 한 해 만에 뭐 3%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올해 성장률 0.8%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거대 중국 14억 인구를 가진 중국이 1분기도 5.4% 했습니다. 2분기는 여러 가지 문제로 뭐 3%대로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정도를 경제 성장률을, 그 수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바닥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이제 AI, 딥시크라는 뭐 이런 이제 그 열풍이 일어났죠. 미국의 챗봇의 거의 10분의 1의 가격으로 유사한 성능을 가진 챗봇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100여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지금 10개, 10여 개 업체는 이미 이제 그런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AI 산업이 발전이 돼서 그렇게 가는 건 좋은데, 중국은 인구가 1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고용을 동반한 성장이 필요해요. 고용을 동반한 성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도 보세요. 지금 웬만한 그 패스트푸드는 전부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합니다. 그죠? 웬만한 주차장은 전부 카드라든가 번호표 결제 시스템으로 그냥 다 넘어가요. 그러면 이전에는 거기에 다 관리인이 있고, 그죠? 거기 돈을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급여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AI의 발전이 일부 고용을 동반한 일자리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중국 시장에 상당히 엄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앞으로 몇 년이 지나도 내 일자리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사무실에 가면 전부 타이피스트들이 있었어요. 따로 치는. 그런데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 그냥 거기다 치면 그게 다 인쇄가 돼서 나오니까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내 직업이 미래에도 있을 수 있을까? 산업 구조가 이렇게 막 바뀌고 있고 재편되고 있는데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중국에 있는 거죠. 그래서 5년 후에 내 일자리는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그 소위 유튜브 이런 데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새로운 걸 익히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그러면 그런 AI라든가 과학기술 발전이 그냥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국이 1년에 올해도 한 1200만 명 정도의 대졸자 가 생기는데 그 중에 약 반 600만이 소위 이공계 졸업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그래야 미국의 원천 기술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그렇게 돼야 과학기술에 기반한 사회주의 건설을 통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걸 이제 과학기술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그 시진핑 체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반작용 내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모든 정책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혼재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트럼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안 내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공장을 세울 거고, 미국 사람을 고용할 거고,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도 부활하고 우리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관세의 긍정 효과가 나오기 전에 관세를 부과했더니 무역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미국 월마트의 약 60, 70%를 차지하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못 들어오면 그거를 사서 써야 되는 미국인들, 미국 시민들이 당장 그걸 못 쓰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이 90이고 부정이 10이라도 부정적인 효과가 먼저 나타나면 90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금 우리가 AI로 무장된 과학기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생기고 그런 실업을 완충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간 완충작용 지대를 마련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가 월급쟁이였는데 월급을 못 받아요. 내가 급여 생활자였는데 급여를 못 받으면 나의 지출 계획이나 이런 게 다 흐트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미래 계획도 세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 안 써야겠다. 또는 이 정부가 왜 이래? 사회 불안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중국이 생각하는 거는 그래도 전 세계 제조업의 35%를 중국이 제조하고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의 42%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산 뭐 메이드 인 차이나 붙은 그게 원부자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없으면은 안 돌아가는 소위 공급망 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중국도 알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요성에 비해서 경제가 그거를 민생 경제가 뒷받침해주지 못한다면 이거는 나라는 센데 국민은 가난하다. 그걸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데서 지금 중국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 경기가 활성화돼서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쏴도 중국 제품을 필요로 하는 대로 나가면 그게 이제 다변화겠죠? 그러면은 이걸 버틸 수 있는데,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주의라는 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어디를 가도 얽히고 설켜서 걸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넘어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다만 중국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이게 곤두박질 쳐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 생각은 해야겠죠. 결국은 중국은 안정적으로 대미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지금 무역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협상이라는 게 한쪽의 마음에 들게만 나올 수는 없어요. 다만 숨을 돌리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 특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큰 틀, 이런 게 미국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사실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대외적 안정, 미국과의 협상, 트럼프 일기 때도요, 중국에 대해서 45% 관세 부과를 천명을 했었고 실제로 25% 관세를 부과하니까 미중이 협상에 들어갔는데 그 협상도 20개월이나 걸렸어요.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뭐 협상 유예가 며칠까지고 90일 유예해서 언제까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도 뭐 7월 8일까지 협상해야 된다, 줄라이 패키지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꼭 그게 안 되는데 뭐 협상 시한이 그날이라고 딱 못을 박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미중 간에도 이런 줄다리기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한번 만났고, 그리고 얼마 전에 또 했잖아요. 그죠? 2차 협상에 들어갔고, 지금 줄줄이 계속해서 협상 분위기를 가면서 이제 중국 경제가 미국과 잘 지내고 있고 세계 경제에 일종의 그 긍정적 영향력을 갖고
갖고 있다라는 인식, 신뢰 이런 것들을 심어줘야 국제 경제의 플레이어로서 신임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중국의 내부 경제의 소위 발전과도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중국 경제는 우리 경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물론 이제 우리가 과거와 같이 상호 보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중국과 과거와 같은 경제 관계를 맺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 협력 보완 차원에서 보면 경쟁 부분이 훨씬 강화돼 있죠. 그러나 여전히 중국은 거대 내수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 이런 꼭 경쟁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그런 거 말고도 이 한국이 그 소프트한 분야에서 이 소비재나 이런 것들은 한국 걸 좋아하는 중국인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집중 공략을 해야 되고요. 중앙과 달리 일부 지방은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우리하고도 이제 밀접하게 더 경제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전반적인 틀에서는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제 좀 더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은 생산 기지인가?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상쇄가 됐죠. 공급망 시장인가? 원자재를 들여와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장인가, 그냥. 그러니까 해외 수출 시장으로서 내수를 담당할 수 있는 시장인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제조업 기지로서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 중국이.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면 결국은 공급망 협력이라든가, 왜냐하면 중국도 한국의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건 이제 상호 연계가 돼 있는 거니까 공급망 부분에서의 상호 협력, 그 다음에 이제 내수 시장을 둘러싼 부분에서 여전히 유효한 한국 제품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위주로 얘기가 풀려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지나치게 과학기술 분야,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협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얼마 전에 보셔서 아시지만 그 화웨이 AI 칩을 못 쓰게 했고, 그 미국이 금지를 내렸죠. 그러면 그 화웨이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를 들어서 미국산 장비를 이용해서 뭘 만들어서 중국에 파는 것도 금지입니다. 그럼 우리 반도체 장비라는 게 미국의 원천 기술 장비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지나치게 과학기술 쪽으로 협력이 되는 거는 미국의 제재라든가 이런 걸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제 그런 상황들을 고려를 하면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뭐 제조업 기지로서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소프트한 분야에서의 교류가 더 확대되는 형태,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각했다, 연금당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우선 간단하게 중국 정치 체제를 말씀을 드리면, 중국은 당이 움직이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고 실권자는 당 총석입니다. 공산당 총석이. 공산당 총석이가 시진핑이죠. 그리고 중국의 인민해방군, 중국 군대는 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면 당의 최고 책임자가 당의 군대를 통솔하게 돼 있죠. 그래서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당 총서기가 겸임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당 총서기는 군권까지 갖고 있는 군의 최고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이거는 당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의해서 국가를 대표하는 프레지던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국가주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국가주석은 중국의 명목상의 국가원수입니다. 명목상의 국가원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실권이 원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국가주석인데 왜 실권이 있느냐? 당 총석이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사람이 국가주석을 하기 때문에 힘이 센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저도 이런저런 유튜브에서 보니까 이런 중국 정치체제에 대한 개념이 좀 잘 없는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제가 우선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중국의 현재 공산당 당장에 의해서 총서기와 군사위원회 주석은 절대 분리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예전에 한 적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덩샤오핑이 장저민을 발탁해서 총서기에 앉히면서 장저민이라는 당시 총서기가 군에 대한 경력이 없기 때문에 덩샤오핑이라는 그 당시에 그 실질적 지도자가 당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을 2년 정도 더 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공산당 제도를 깬 거죠. 그런 걸 했던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했잖아요. 수교를 했을 때 수교 성명에 사인한 사람은 중국 국가주석 양상쿤입니다. 양상쿤이라는 사람이 명목상의 국가원수로서 사인을 했고, 그 당시에 실권자는 장저민이었어요. 당 총석이.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당정군을 완전히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고, 국가를 대표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주석이라고 부른다, 이런 개념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왜 최근 들어서 철옹성 같이 여겨졌던 시진핑 주석의 총석이 실각설이 자꾸 나오느냐, 이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난 10여 년을 지켜본 시진핑의 지위, 시진핑이 구축해 나온 어떤 흐름, 이런 거를 볼 때 저런 얘기가 나오면은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일반 사람들도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전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의심은 해볼 수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완전히 실각이 돼서 뒤로 물러나 있고 일부는 연금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진핑이 자신의 인맥, 특히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인맥으로 소위 심어 놓았던 인물들이 낙마를 하는 거를 마치 구계자로서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시진핑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인을 하는 사람도 시진핑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어쨌든 전국을 통제하고 있는 걸로는 보인다. 그리고 9월 3일이 중국의 소위 항일전쟁 전승절 80주년인데, 어젠가요? 인민일보에 단신이 나왔어요. 그 80주년 행사를 거행을 한다. 그리고 시 주석이 중요한 담화를 발표할 거다. 그러면 9월 3일 날에도 천안문 막루에, 성루에 시진핑이 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권력을 잃고 그런 상황까지 간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정적 증거도 없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시진핑 사단이라고 불렸던 많은 시진핑의 신복들이 특히 중앙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낙마하고 있다, 이거 자체는 시진핑 권력의 일부 누수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역할을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일부는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거를 다 조절하는 차원에서 이쪽 말도 들어주면서 이걸 정리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공고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중국 내부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전혀 금기시돼 있고 나오지도 않죠. 다만 제가 우리 떠먹여주는 TV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의 지도자 교체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권력 투쟁을 하든 이제 다양한 형태로 교체가 되는데, 마지막은 항상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평화적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중국은 개별적 지도자들은 낙마를 하고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을 정치적으로 이끌고 있는 유일한 실체인 공산당의 지위가 손상해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을 지키기 위해서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으로 소위 평화스러운 정권 교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오쩌둥이라는 중국의 지도자가 사망을 하고, 잘 아시다시피 문화대혁명이라는 10년간의 대암흑기를 거쳤어요. 그러고 나서 덩샤오핑이라는 중국의 실권자가 등장을 했고, 이 덩샤오핑은 최전선의 총석이라든가
주석이라든가 국가주석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최일선에 나서지 않으면서 지도자들을 앞에 내세워서 소위 개혁개방 정책을 이끌었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선택한 사람이 호야오방이라는 사람이에요. 호야오방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호야오방을 이어서 한 사람이 자오즈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자오즈양은 천안문 사태로 실각을 했어요. 그럴 때도 조정과 타협이라는 이름을 써서 자오즈양의 자녀 임기를 당시 상해시 서기였던 장저민이 이어받았고, 자녀 임기를 채운 다음에 두 번의 총서기를 장저민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겉으로 보일 때는 얼마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이 매우 유연한 게 이 정권이 평화적으로 교체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주석 문제도 문제가 생긴다면 우선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건강상의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더 이상 국사를 할 수가 없어서 물러날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오지, 우리가 얘기하듯이 무슨 투쟁이 생겨서 감금을 하고 이런 형태로는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우 이제 극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중국 공산당이 100년이 넘은 정당이잖아요. 105년 된 정당인데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2050년에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그 앞에는 미국을 물리치고가 생략이 돼 있겠죠.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되겠다가 시진핑의 국가 목표입니다. 근데 시진핑이 1953년생이에요. 그러면 올해 71세잖아요. 그럼 2050년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뭐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그 2050년이 시진핑의 국가 발전 계획에 의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완성 시기입니다.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현대화된 사회주의적 국가를 만들겠다. 그래서 세계 최강이 되겠다가 시진핑의 소위 중국의 꿈이죠. 그 중간 단계를 어떻게 설정을 해놨냐면 2035년을 설정을 해놨어요. 2035년이 어떤 시기냐 하면 사회주의 현대화 기본 완성 시기입니다. 그거를 19차 당대회가 2017년에 열렸는데, 그때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 주석이 2035년까지 이거를 이끌고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35년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2027년, 이제 몇 년 안 남았죠. 이게 21차 당대회예요. 그럼 22차 당대회가 5년마다 열리니까 2032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정도까지는 자기가 계속 중국을 이끌고 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나이로 보면 2032년이라도 53년생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80세잖아요. 시진핑도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는 말 그대로 숫자인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보면 적어도 2030년대 초중반까지는 집권을 하려고 했던 계획이 지금 이런 뭐 실각설이라든가 낙마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진핑의 권력이 철옹성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우려하거나 또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나오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미국이랑 싸우는데 힘에 부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중국을 미국과 대항하면서 이렇게 가면 개인적 권력은 강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그 국제적인 어떤 그 뭐 제조업 제1의 국가, 그 다음에 국제사회와 협력을 하는, 개혁개방 때는 적어도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손색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지나치게 정치 성향을 강조하고 중국식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진핑 체제, 이걸 우리가 시진핑 리스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개방 형태와 다른 형태로 중국의 발전을 이끌고 가는 시진핑적 시스템이 중국의 마이너스적 요소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그게 바로 시진핑 리스크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자꾸 퍼져나오면 나올수록 국제사회는 중국을 불안하게 바라보지 않겠어요? 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데
미국과 각을 세우면서 미국은 고립주의를 향해서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나가고 우리는 국제사회와 같이 호흡하면서 다자질서를 옹호하면서 가겠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게 소위 이제 그 미국에 대항하는 연합전선을 만들겠다는 중국의 작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내부가 저렇게 불안하고 그 내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를 다른 국가들이 따라가면서 힘을 실어주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가 다 그런 거예요. 내부적으로 정돈이 안 되면 대외적으로 그 힘을 응집시켜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거의 이데올로기화잖아요. 관세주의라는 걸 가지고 막 했는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미국 채권 시장이라 국채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이 어려워지고 민생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사실 이런 국제 사회에 특히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하는 것도 약간의 눈 돌리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데 대통령이 저런 전략적 결정을 하고 저걸 하니까 우리가 밀어줘야겠다 이런 응집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시진핑도 지금은 우리가 잘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를 계속 속된 말로 딴지를 걸어서 우리도 결사항전을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거다라는 거를 강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응집을 했는데 중국 국내가 이거 시진핑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특히 원로 당원들이라든가 시진핑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커지면 중국 사회 자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국제적 리더십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강조하는 나를 따르라, 인류 운명 공동체, 지금 열심히 하고는 1대1로 이런 거에도 타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시진핑 중국 최고 지도자의 소위 내지는 그 변고설 또는 뭔가 중국이 새로운 지도 체제를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중국의 시진핑 체제의 응집성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는 걸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근거들을 제가 많이 들었지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부 학자들이나 또는 이제 중국의 어떤 소식통을 이용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라서 어디까지가 정말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확실히 조금 누수 현상은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는 얘기를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통일 준비를 마쳐라라고 그랬어요. 마쳐라고 했지 그때 침공한 거는 아니죠. 침공하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번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다음에 미국의 개입 이런 걸 보면서 양안 문제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이 개입한다면 이거는 미중 간의 전쟁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국이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점령하기에. 대만은 세계 8번째 크루즈 미사일 자체 개발국이고요. 그 다음에 수백 기의 슝펑 시리즈 미사일을 베이징, 상하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가끔 보도되는 삼협댐이라는 데가 있죠. 삼협. 아주 대협곡을 막은 댐인데 이 댐이 파괴되면 약 1억 명 정도가 몰살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지만 중국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하면서 통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침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중국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제 대만을 침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실패하면 그 권좌는 하루아침에 더 무너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거를 미국같이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걸 가지고 하는 거면 모를까? 혹시 미국이 개입할지도 모르는 대만 침공을 그렇게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일단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사실은 자기와 직접 관계가 없는 전쟁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금기를 깨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개입을 했고, 특히 이스라엘이 우세적으로 전쟁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란의 지하 핵시설에 대한 파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이 이란의 핵시설이 계속 문제거리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 한번 미국이 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GBU-57이라는 처음 사용한 벙커 버스터죠. 이거 14기를 이란의 세계 주요 핵시설에 떨어뜨림으로써 이 이란의 실질적인 패배라고 해야겠죠. 패배를 이끌어냈습니다. 당연히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란의 레짐 체인지, 그러니까 정권 교체까지 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는 여기까지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이란이 12시간 휴전을 하고 이스라엘이 따라서 12시간 휴전을 하면 양국은 이제 휴전에 들어갈 것이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도 미사일 반격전이 양측에 있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 파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파괴가 됐고 정말 핵 불능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트럼프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 개입을 함으로써 분명하게 이런 시스템을 움직이는 주재자가 미국이다라는 걸 각인을 시켰죠. 이거는 이제 약간 그 미국이 강조하는 용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존한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종이호랑이처럼 됐는데 억지력을 복원해야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란에 다 이번에, 그리고 그건 전 세계에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걸 지켜보는 이제 여러 나라들이 좀 당황을 많이 했죠. 우선 가장 당황한 데는 아마 북한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핵시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그 다음에 남북한 간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1500km나 떨어져 있고요. 남북한은 접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사능 문제라든가 주변국들이 가깝게 연계가 돼 있어서 쉽지는 않은데, 북한은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중국이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인 위험보다도 이란은 사실 핵 개발을 하면서 제재를 받고 있죠. 특히 미국한테. 이란은 세계적인 산유국입니다. 3, 4위권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는 산유국인데, 해외로 수출을 못하니까 주로 그 이란의 석유를 중국이 한 90%를 사주고 있죠. 하루에 한 170만 배럴 정도 수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150만 배럴을 중국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국제 가격보다 3달러 내지 5달러 정도 싼 가격에 사고 있죠. 그러면 최대 에너지 수입국인 중국 입장에서는 우선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은 중동 지역에서의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중재자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중동은 수니파, 시아파로 갈라져 있고요. 이 소위 수니파의 그 맹주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하고, 또 소위 미국이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란이 이거를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의해서 주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란이 지원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난 겁니다. 그게 이제 잘 아시는 가자지구란 말이죠. 그런데 이 하마스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고, 그 배후인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뒤에는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군의 흐름들이 지금 사실은 이제 붕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중국이 중동 지역에서 이란을 지원하고 그런 곳들을 지원하면서 뭔가
미국과 대척하고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와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리아 같은 경우도 정권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소위 중국이 기댈 언덕들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이제 이런 차원 때문에 중국이 중동에서의 앞으로 영향력 발휘가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벙커버스터라는 것들이 미국의 참전으로 이란이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중국의 대만 공격이라든가 양안에서 유사시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강력한 무기로, 전략 무기로 왔을 때 과연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미국이 주는 데는 성공한 부분이 정말로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이란이 우선 대응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대응은 안 하는데, 이란 외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핵시설 뭐 특별히 타격 받은 거 없다. 그리고 우리 주요 우라늄, 특히 이제 미국은 농축을 했다라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란은 우라늄 농축도가 3.67%,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원의 평화적 이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뭐 그거는 그 정도를 갖고 하는 거고, 무기급으로 핵무기로 만들려면 우라늄 농축도가 90% 정도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란이 만들고 있는 게 대개 60%급, 약 410kg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더 고농축을 해서 90으로 올린다면 이란도 핵무기를 10개 정도는 금방 제조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악의 뿌리, 미국이 볼 때 중동 지역에서의 그 소위 핵보유국이 생기는, 사실은 이스라엘도 비공식적이지만 핵을 갖고 있는 국가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과 적대하고 있는 이란이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동 지역에서 앞으로 굉장히 불편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그 소위 이 합치점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란이, 우리가 핵 시설은 겉에는 조금 파괴됐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핵이 무너진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건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미국이 이렇게 국제사회의 우려 뭐 이런 거를 무릅쓰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을 하고, 특히 미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 전쟁에 참여하려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승인도 받지 않고, 물론 미국은 이제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배후에는 중국을 압박하는 요인도 분명히 들어있다. 당연히 러시아 압박하는 것도 들어있죠. 그리고 이 이란의 방공망이 러시아제로 깔았잖아요. 그런데 무용지물이라는 게 이번에 판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미국의 상대 라이벌 국가들, 특히 미국에 도전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들, 중국, 러시아에게 분명한 타격을 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란은 반격 수단이 없습니다. 사실은 일부 미사일밖에 없고, 반격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 전쟁 자체가 확전되기는 어려운데, 이제 이란 앞에 바다가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예요. 이 전 세계 원유가 20%가 출발을 하는 데인데, 물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완전히 다 장악을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부는 이제 오만에 관할 수역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봉쇄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재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이란한테 그게 크게 실익이 있느냐? 그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확전이 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협상에 나와야 되고, 이란이 뭐 핵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상태에서의 대치 관계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도 미국이나 서방 세계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란은 지금 신정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도 움직이는 체제인데, 이 신정 체제에서 특히 미국,
서방 국가들과 적대하면서 이란이 어려워졌다라고 이란 국민들이 생각을 한다면 이 시스템 가지고는 국제사회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아래로부터의 어떤 그 이란 내부에서 정치적 변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외부적 충격에 의해서 이란의 그 소위 정치 세력 자체를 바꾸는 시도는 미국이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더 안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스라엘은 레짐을 체인지해야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일정 부분 대치하면서 가는 거고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아마도 그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 배가할 거고요. 아랍 사회, 중동 지역의 아랍 사회는 이제 사우디 쪽으로 자연스럽게 더 모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거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순방했잖아요. 뭐 사우디가 가지고 뭐 수천만 불의 이익을 올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 연계돼 있는 구조에서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